기아 스포티지가 풀체인지를 거치며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회사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델인 만큼 이 가격표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조금 어렵겠지만 오늘 이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도 짚어드릴 예정이고 한 3,700만 원 정도, 실용성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것이며 주행 성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신형 스포티지의 전면부 마스크는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좀처럼 닮은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독창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딱히 연상되는 차가 단 한 종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수백 수천 종의 자동차들과 겹치지 않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을 겁니다. 신형 스포티지는 전 트림 모두 LED 헤드램프와 DRL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마치 활시위를 잡아당기고 있는 듯한 긴장감을 주는 디자인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장 최상위 트림인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하시면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와 턴 시그널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원하시면 스타일 옵션을 통해서 전 트림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에서도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시려면 비용을 좀 들이셔야 합니다. 노블레스 트림 이상을 선택하시면 18인치 휠과 도어 가니쉬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된 사이드미러 베이스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19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최상위 트림인 그래비티 트림으로 올라가시거나 아까 설명드렸던 스타일 옵션을 통해서 트림에 상관없이 전 트림 모두 적용이 가능한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19인치 휠 타이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신형 스포티지는 투싼에 비해서 전고가 약 5mm 정도밖에 낮지 않지만 슬림한 디에로의 형상 덕분에 상당히 날렵해 보이는 측면부 실루엣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컬러감이 좋은 보그나 퀀텀 시리즈를 시공하시면 이 세련된 느낌을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된 몰딩과 상어 지느러미 장식과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차량은 후면부 디자인도 상당히 과감하죠. 리어램프의 디자인 역시 좀처럼 보기 힘든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테일게이트의 오목한 형상과 하단부의 블랙 베젤의 형태는 최근에 출시됐던 EV6와 좀 비슷한 형식으로 보여지고 머플러틱과 와이퍼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기아의 SUV 차량들은 깔끔한 후면부 디자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와이퍼를 이 스포일러 안쪽으로 감추고 있는데 보기에는 더할 나 없이 좋습니다만 닦았을 때 닦이지 않는 이 아래쪽에 사각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는 데는 그리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신형 스포티지의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트렁크 입구가 상당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크고 무거운 짐을 넣고 빼기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트렁크의 적재용량은 신형 투싼과 비슷하고 2열 시트 등받이는 여기는 레버를 잡아당겨서 6대4로 홀딩이 가능합니다. 시트 등받이를 모두 접었을 때는 바닥이 거의 평평하게 유지가 되고 턱이 생기지 않아서 차박 캠핑을 하기도 좋고 이런 크고 무거운 짐을 깊숙한 곳까지 밀어넣기도 좋습니다. 이 2열 좌석은 일단 굉장히 넓습니다. 체감상 투싼과 비슷한 정도의 레그룸을 제공하고 있고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이 앉더라도 공간이 작다고 불평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이 등받이는 원하는 만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필요한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면적도 굉장히 넓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넓은 개방감이 차박 캠핑을 할 때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가격은 약 110만 원이고 이 뷰를 망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열차단 성능이 뛰어나고 거의 맨유리처럼 투명한 LX70 시리즈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세이프티 기능도 있습니다. 수납성도 보겠습니다. 우선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시거나 프리미엄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시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시트백 미니 포켓과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를 내리면 2개의 컵홀더가 나오고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이런 얇고 긴 물병 고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2열 좌석을 위한 송풍과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USB 포트는 전면 시트 등받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인테리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한 체급 위에 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것과 같은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시거나 약 90만원의 하이테크 옵션 정도는 넣어줘야죠. 옵션을 고르다 보면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제조사에서는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12.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신형 K8에 적용되기 시작해서 EV6 그리고 이 스포티지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운전자를 중심으로 화면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사각이 줄어들어서 주행 중에도 표시 정보들을 확인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조작하기도 한게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역시 K8과 EV6에 적용됐던 것과 동일한 터치식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장치 조작계가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센터 패시아의 레이아웃이 상당히 간결해졌고 지문이 남지 않는 소재로 마감되어 있어서 더 좋습니다. 센터 콘솔 부분의 레이아웃 역시 신형 기아차들과 동일합니다. 우선 다이얼 방식의 변속기를 기준으로 이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힐 디센트 컨트롤, 오토홀드, 그리고 주차 보조 기능 버튼들이 모여 있고, 우측 상단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놓으면 이 차량에 처음 앉는 분들이라도 버튼을 찾아 헤맬 일이 줄어들어서 좋습니다. 수납성도 보겠습니다. 우선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센터 콘솔 박스는 면적도 넓고 깊이가 깊어서 이런 큰 물병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앞쪽에 있는 컵홀더는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문제가 없지만, 이런 얇고 긴 물병을 고정시키기에는 다소 허술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가이드를 이렇게 접어넣고 큰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매일 컵홀더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방식이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앞쪽에는 덮개를 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12V 소켓, 2개 USB 포트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과 달리 가장 하위 트림인 트렌디 트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선택이 가능하고, 가격은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 약 400만원씩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가격표가 복잡할수록 괜히 이거 부여잡고 선택장애에 빠지지 마시고 단순하게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작가인 3,600만원 선으로 맞추시거나, 그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양은 약 3,600만원짜리 시그니처 단일 트림에 다른 옵션 없이 출고하는 건데,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서라운드 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모니터링 팩 또는 파노라마 선루프 중 하나 정도는 더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두 가지 옵션을 전부 더하실 거면 차라리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로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도 6인승 모델에 이것저것 더하다 보면 차값이 약 4,500만원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시내로 나가보시죠.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은 1.6 가솔린 터보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있고, 모터 출력을 제외하면 180마력의 27토크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는 경쟁 모델인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과 동일하고 한 체급 위인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과도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죠. 여기에 최고 출력 44.2kW의 최대 토크 264Nm을 발생시키는 구동 모터가 조합돼서 결론적으로 합산 출력 230마력의 35.7토크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가솔린 모델이나 디젤 모델에 비해서 출력과 연비가 모두 좋다는 점이 되겠죠. 특히 연비는 가솔린을 연료로 쓰면서도 디젤 모델 대비 약 2km/L 정도 더 잘 나오는 수준이고, 미미하지만 경쟁 모델인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연비효율이 조금 더 좋습니다. 더불어 한 체급 위인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하더라도 성능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스포티지가 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엔진 사양에 따라서 변속기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가솔린 모델은 7단 DCT 변속기가, 디젤 모델은 8단 자동 변속기가,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6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있는데, 차량의 성격에 따라서 출력을 뿌려주는 방식에도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6단 자동 변속기는 수시로 개입되는 모터 출력과 회생제동 시스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언제 모터가 붙고 떨어지는지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엔진과 모터 그리고 변속기의 협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스포티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스포티지가 더 작고 가벼운 만큼 운동 성능 면에 있어서는 동생인 이 스포티지가 더 경쾌하고 좋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은 경쾌한 주행을 위한 차량은 아니죠.
모터 출력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출력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비록 스포츠 드라이빙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코너 구간에서의 거동 특성을 살펴보는 건 아주 의미가 없진 않을 겁니다. 이 서스펜션의 질감은 전작에 비해서 조금 단단해진 느낌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컴포트한 속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무른 스프링에 스테빌도 강하게 조여놓질 않아서 롤은 제법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과하게 밀리지 않고 라인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야건더 세팅이고 전후 밸런스가 그리 나쁘지 않아서 차량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고속주행 상황에서의 안정감은 티구안이 조금 더 좋습니다. 대신 이 스포티지는 보다 컴포트한 속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요철 구간을 지날 때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젠틀한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모닝부터 K9까지 거의 모든 기아차를 다 타봤는데 이제 기아차 중에서는 방지턱을 지날 때 후진동이 천박하게 느껴지는 차량도 없는 것 같습니다. 투싼과 마찬가지로 이 차량의 엔진에는 CVBD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CVBD 기술은 엔진의 흡기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지속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엔진의 실린더 내부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오버랩 구간이 있습니다. 이 오버랩 현상은 폭발 후 배기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기 밸브가 닫히기 직전 흡기 밸브가 살짝 먼저 열리게끔 세팅을 해둔 것인데, 우리가 음료수를 따라 부을 때 반대쪽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더 잘 빠져나가게 되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 오버랩 현상이 꼭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주행 상황에 맞게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지속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 상황을 저속주행과 고속주행 상황 두 가지로만 단순화시켜 봤을 때 우선 저속주행 상황에서는 스로틀 밸브가 거의 닫혀 있어서 배기가스를 잘 밀어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흡입 압력이 확보되지 않아 배기가스가 오히려 흡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다 빠져나간 후 흡기 밸브가 열릴 수 있도록 밸브를 늦게 열고 다음에 이어질 압축 공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밸브를 더 빨리 닫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고속주행 상황에서는 스로틀 밸브가 거의 완전히 개방되기 때문에 오버랩 현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해서 폭발력을 늘릴 수 있도록 밸브를 더 오랫동안 열어두게 되는 것이죠. 이 밸브 듀레이션 기술은 기존의 밸브 타이밍과 밸브 리프트 기술의 장점을 모두 갖춘 기술이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전자식이 아닌 기계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구현해냈다는 것이 중요한데 현대가 이 어려운 걸 해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기술이 내연기관 거의 끝물에 나왔다는 점인데, 아마도 그때는 테슬라를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CVBD 기술의 작동 원리가 궁금하시다면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벨로스터 N 시승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전기 모터를 활용한 이 라이딩 기술과 이 핸들링 기술이라는 것들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결국 전기 모터의 출력과 역토크를 이용해서 승차감을 조금 개선시켜주는 기술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승차감에 이 기술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건 운전자가 느끼지 못할 때 완성도가 더 높은 걸로 봐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죠. 그저 신기술이 적용됐다는 걸 아는 것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신차가 나올 때마다 다음엔 이것보다 더 좋아질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매번 신차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포티지도 그렇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더 좋아졌고 다음엔 이것보다 더 좋아질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마도 3년 뒤 그리고 6년 뒤에는 배터리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로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하이브리드 모델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